교육 강좌를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듣기로 하겠는데요. 강의 집중을 위해서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중간에 감동과 공감이 느껴지신다면 박수로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폭염주의보인데 폭염을 뚫고서 이렇게 우리 역사를 찾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우리 그 한남동 세미나가 10번째 10차 이제 들어왔는데요. 부지런히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살펴볼 내용은 고대 조선의 찬란한 문화, 우리가 뭐 흔히 고조선이라고 그러죠. 고조선. 근데 고조선이란 말은 적절치 않다. 고대 조선이라고 해야 된다. 옛 조선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그 조선이 아니라 지금부터 4,000여 년 전에 있었던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차에서 우리가 홍산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홍산문화, 그렇죠? 홍산문화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옛 조선, 고조선이 지금부터 4,300년 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해방 이후에 60년 동안 설전을 벌여왔는데 그 사이에 중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6천억 달러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자국의 역사를 새롭게 재편하는 그런 것을 했다 이거죠. 그걸 하게 만든 계기가 바로 홍산문화의 유적 발굴이었고, 그죠? 그걸 발굴을 해보니까 단군 할아버지께서 고조선을 개국하시기 1000년, 1500년 전에 홍산 지역에 신비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 단계의 그런 사회가 존재를 했었다는 것을 중국 학자들이 밝혀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유물을 보면서 5,500년 전, 6,000년 전의 사회가 미개 사회가 아니라 아주 그런 화려한 삶의 문화를 누렸던 때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고조선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충분히 존재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더더욱 볼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날씨도 더운데 우리 그 박물관 관람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 민간인 소유의 홍산유적 전시의 모습 사진인데요. 홍산문화의 유물들은 중국 조양시 덕보박물관에 다양하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이 이제 이 유물을 전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홍산 유적에서 나오는 유물이 그냥 뭐 한두 개, 뭐 수십 점이 아니라 수천, 수만 점에 달하는 그런 유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민간인들이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홍산 문화의 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뭐 팔찌도 있고 뭐 귀걸이도 있고 그죠? 공룡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공이죠. 공황 모양. 덕보박물관에 이런 게 하나 있죠. 이거는 바늘이죠. 바늘. 다 옥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공룡, 호키들이 이렇게 많아요. 십자형 그런 거 보이죠? 아주 특이한 모양의 이건 삼면벽이라고 하죠. 다 옥입니다.
특이한 모양이죠. C자형 옥인데 아주 또 특이한 모양이죠. 저게 뭐예요? 그 C자형 용과 같은 옥으로 만든 상징물이죠. 아니 이름이 뭐예요? 옥홍용 또는 옥절용이라고 하고요. 목걸이예요? 네. 그렇지 구멍에 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목에 그래서 가슴 부위에 이렇게 매달. 이것도 호흡입니다. 호흡. 만들하죠. 고공 모양도 있고 말머리 모양도 있고 이건 옥고죠. 상토처럼 놓고 상토권 놓고 요거는 저쪽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비녀 같은 걸 꽂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홍산용어를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한번 연결을 해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나대는 거죠. 진짜요. 이것도 용을 형상한 네, 나 옥입니다. 황옥, 홍옥. 이건 어디 마약 목련 같은데 있는 그런 거였죠. 여기 좀 특이한 게 이 사람이 있으면 위에 새가 올라가 있죠. 감상을. 여기 새죠. 여기 밑에도 새고 위에도 새고. 그러니까 뒷모습. 이것도 새 모양이죠. 자, 이건 앞면이고 뒷면이고 옆면, 정면도, 뒷면도. 여기도 사람 위에 새가 올라가있죠. 이 새가 올라가. 왜 새가 올라가 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새가 올라가죠. 여기도 새가 올라가죠. 일단 옥입니다. 칼 모양입니다. 이것도 물고기였죠? 이거는 이제 3년명 바달색이에요. 디자인이 미개인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우리 보고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뭐 지능을 준다면 우리 어떤 걸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 상이 여성이죠. 그리고 여기 또 옥룡 모양이 올라가 있죠. 이건 뭔 가면 같아요. 그 고구려 시대 때도 가면 같은 것들이 발굴되고 하는데 혹시 가면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요. 이거는 검잖아요. 이건 이제 흑피옥이라는 겁니다. 흑피옥. 검은 이거는 연대가 거의 1만 년 넘어까지 나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우시라 교수님도 흑피옥 이거를 직접 가서 보고 그때 신문에 게재된 걸 보니까 역사를 새로 써야 된다. 인류 역사를 새로 써야 된다. 1만 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서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이것도 흑피옥. 실제로 많이 우아하게 된 것이다. 매 같습니다. 감상을 잘 하셨습니까? 네.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발굴이 되냐면 내몽골 지역의 오란찰포 지역에 수천 점의 이런 초, 황, 흑색 원료를 입힌 그 흑표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료 분석을 통해서 14,0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너무너무 신비롭죠. 우리가 5,500, 6,000년 전 홍산문화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뭡니까? 1만 년 전까지 올라가. 야, 그렇다면 인류의 그 문화사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 년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산문화로 이야기를 했지만 적석총이 피라미드 연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더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죠. 그 참 신비롭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이제 뭐 동이족의 그런 문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 옥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은 이제 동이민족의 전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의 발굴을 원하지 않는 중국적. 지금은 홍산문명을 발굴을 하다가 방금 이 유물들은 그 북쪽이죠. 몽골 쪽으로 더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뭐 그 만주 지역 거기에만 이렇게 그 홍산 지역만 한정해서 발굴을 하고 있지만은 그 위쪽 동북쪽으로 또 발굴해 나가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또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서 더 이상 발굴을 원하지 않고 이제는 적절한 선에서 멈추려고 하는. 그러나 뭐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역사학계에 공개가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홍산문화를 공부했는데 그죠? 하가점 하층문화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홍산문화를 보면서 연대순으로 해서 지금부터 7,000년 전에 소화수 문화가 어떤 것, 그 다음에 9,000년 전이죠. 8,200년 전에 흑룡화 문화, 그 다음에 7,600년 전 사회문화 쭉 연대순으로 이렇게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 협의의 홍산문화 지역,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에서 5,000년 전, 이 사이에 그런 그 신비로운 그 고대 왕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쭉 거슬러 내려오면은 이제 지금 많은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하가점 하층 문화입니다. 하가점 지역에 이제 하층 문화가 있고 상층 문화가 있어요. 근데 하층은 밑에 지층이고 상층은 위에 지층이죠. 하가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하층 같은 경우는 서기전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건국할 그 당시점, 그때가 되죠. 그때 이때에는 여기는 아주 신비로운 왕국인데 이때는 너무너무 뚜렷한 국가의 형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 또한 대거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그러면 이게 이 정체가 뭐냐? 이거는 중국 역사서에도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서도 없죠. 근데 환단고기를 들어가 보면 이게 풀리지만 결국에 이것이 옛 조선의 그런 강력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화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들. 하가점 맞춘 거 나면 홍산 지역이 이쪽에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어떤 것이 나왔느냐. 자, 뭐 비파형 동검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동검을 주조하던 그 부집 이렇게 나오고, 적석총, 뭐 석관묘, 옥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성곽이 유전이 나옵니다.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석석, 돌로 쌓은 성인데 거기에 치가 있다. 치라는 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고구려 성에서만 특히 두드러지는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방언시설, 이런 그 이제 석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주 뭐 어떤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권력 구조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건물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단터, 그 다음에 원시 솥대, 뭐 이렇게 돌을 세우는 이런 솥대 나오고요.
복골, 뼈를 구워서 점을 지는 복골, 당추차, 이거 옷감 짤 때 쓰는 거 있죠? 그거 뭐 바락바퀴라고 하고 우리 말로 맞습니까? 바락바퀴 옷감만 잡아가지고 네,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원시적이지만 그런 장성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그 성자상서 표지석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국가적 역량재능 완성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국가로서 역량과 그런 재능이 완성된 형태의 유물들이 여기서 다 나온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강력한 왕국, 강력한 나라, 성숙한 국가 존재, 뭐 이렇게 초보적인 어떤 국가 단계가 아니라 완벽한 형태의 그런 강력한 국가로서의 형태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나요? 전략을 바꿨죠. 과거에 황하 문명이 전세계 중심이다. 그 가장 오래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홍산 지역, 동북방의 이 홍산 지역에서 대량의 그런 신비왕국 그런 유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가저 맞춤 문화에서 완전한 형태의 국가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러한 것이 나오니까 결국 이제 전략을 수정을 하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황하 문명이 중심이 아니고 황하 문명의 시작은 어디서 되었다? 요하. 그러니까 홍산 지역에서 시작이 출발이 돼가지고 그것이 황하로도 퍼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면서 그런 그 전략을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그 역사는 다 자기들의 역사다. 이런 그 논리를 이렇게 바꾸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는 어떤 논리까지 가느냐 하면 황제 논원. 자, 한민족의 조상님은 누굽니까? 네? 딱 물으면 당군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것처럼 중국 사람들한테 당신들 조상은 누굽니까? 그러면 황제 헌원입니다. 헌원의 이름이고요. 황제는 그 황하를 중심으로 한 임금이다 이런 뜻에서 이제 그런 수식을 붙인 거죠. 그래 우리 조상은 황제 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황제 헌원이 별칭이 뭐냐면은 여기가 유흥시라고 해요. 유흥시, 그러니까 공족의 일파로서 이게 이제 중국 사설에 나오는 제왕세계를 가지고서 족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어도 족보를 쭉 따져보니까 여기가 요임금이 있죠? 요임금 있죠? 그 다음에 뭐 우임금이 쭉 나오고 무왕 나오고 있는데 황제 여기가 이제 소전시에 이제 방계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나왔다. 그러면 혈통상으로는 다 웅족 계통이거든요. 동이족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 이제는 뭔 이야기까지 하냐 하면 동이 문화가 거기서 출발이 돼갖고 다 퍼졌다. 맞는데 황제가 바로 동족이다. 황제가. 이런 논리까지도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환단곡에 보면은 여기에서 뚜렛이 나오죠. 이제 여기 보면은 웅시지 소군을 왈 소전이죠. 소전이 인명으로 간병우 강수하고 기자 신농, 기도 신농시고죠. 그리고 백초를 갖고 와서 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중교역 시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소전의 별파를 공손이다. 소전의 별파가 공손시고 그 다음에 헌구로 유배를 가가지고 이름을 이제 헌원이라고 했다. 그 헌원의 자손들이 다 그 후예다 해서 황제 헌원의 그 뿌리 혈통을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정한 역사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참 새로운 각도의 어떤 역사관을 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한상황이거든요. 대한상황. 자, 중국이 자기들 역사를 왜곡한다. 우리 역사를 훔쳐간다 그래서 중국 자기들이 1등이다. 일본은 일본대로 1등이다. 그럼 우리도 1등이다.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없죠.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통합의 역사관. 그것은 제대로 된 역사의 눈을 여는 데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고조선이라고 하는, 옛조선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합니다. 그래서 표준이 있어요. 이거 표준.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국통맥을 딱 잡아놓고 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탁탁 맞춰봐야 우리가 싹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 동북아의 역사에 뼈대가 있다. 뼈대. 그것은 환국개달조선이라고 하는 이 상고시대. 이때에 그 한 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뼈대가 있고, 그죠? 그 다음 환국과 배달, 오래된 그 역사를, 어떤 에너지를 다 모아서 여기에 화려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게 바로 당군조선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 시대를 다 더듬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것이 하나의 수원지가 돼가지고 그 역사 문화의 전통들이 그 이후에 나오는 열국시대, 여러 나라로 나뉘어졌지만 그 여러 나라에 공급되는 핏줄들은 그대로 피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어 나가는 그 문화의 전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자, 이걸 보면서 나머지 살을 붙여나가는 이야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석기 시대,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그 다음에 원삼국 시대 이렇게 돼 있죠. 고조선을 인정하기 싫어서 말을 만들어 갖고 원삼국 시대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연표를 보시면 여기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 프리히스토릭 피리어드, 선사시대죠. 그죠? 그다음 브론즈 에이지, 아이언 에이지. 여기 보면 이제 뭐 쓰리 킹덤 나오죠. 삼국 시대 이래 나옵니다. 고조선이 없습니다. 고조선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아니다. 왜? 유물 나오고 문헌으로 증명이 되고 이걸 다 만족해야 역사가 되는 거지, 그 중에 요만한 거 0.1%라도 빠지면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류 사학자들이 그렇게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가지고 완전히 똑같아야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 그 교원의 송호정 교수 아틀라스 한국사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영광도서 가서 이 책을 보니까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한사군으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 한사군은 한무제가 평양으로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양랑, 인둔, 진번, 인도, 현도를 이렇게 한사군을 건설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지배가 400년 동안 이어졌다. 그 이야기를 이 지도를 멋지게 그려가지고 구현을 해놨어요. 제가 영광도서 가지고 책 찾아보다가 화딱지게 나가지고 이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 한무제와 동이족 간의 그 전투는 바로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여기가 바로 부산의 기장이고, 그죠? 서면이고, 그죠? 신평이고 그런 겁니다. 그죠? 낭랑, 진번, 인도주의가 이 지역명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지난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는 당군의 건국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막 호랑이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 여인이 된다. 고막 호랑이가 해가지고 여자로 태어나고 아들을 낳았다. 고막 호랑이가 같은 곳에 사는데 이래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당군은 정말 이건 완전히 그냥 동화도 아닌 진짜 신화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그걸 모른다.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군조선, 우리 민족 최대의 그 전성기인 이 당군조선이 시작은 했는데 과정은 하나도 없고요. 머리와 꼬리만 있고 중간에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만조선 이야기도 뭐 이거는 당군조선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사군도 한무제가 설치하려고 했지만 전쟁에 패해가지고 실제로 고두막하는데 쫓겨나가지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그 다음에 기자조선 이야기도 그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붓을 달고 논리로 인해서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들어가서 이것이 몸통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몸통이 전부 아니고 여기에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가? 이 몸통이 이 몸통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학자는 그 유명한 러시아의 역사학자 유엔 푸친입니다. 유엔 푸친. 러시아 사람 같이 이 고조선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단군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이다. 고조선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진짜 그 말 맞다. 예? 근데 한번 불 끄나고 그죠? 돌아가면서 기운을 열받아 사그러지는 거 안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이렇게 다르게 찾아내는 것 아는 거 있죠.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 우리나라 역사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역사, 앞으로 아시아가 전세를 이끌어간다 그러는데 아시아를 제대로 알려면 단군조선을 빼면 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돼,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단군조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금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이걸 해놨습니다. 양계초라는 학자가 이제 중국 역사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해놓은 거죠. 뭡니까? 중국의 모든 역사는 중국의 목적을 위한 추초, 구축의 노릇할 뿐이다. 그 결과 반드시 억지로 중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위조하여 사가의 신념이 땅에 떨어졌다. 이 학습은 공자로부터 나와 2000년 동안 중국 역사가 그 학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학자들이 이제 신용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가장 믿는 사람은 뭡니까? 일제 신민사학자나 우리나라 주류사학자들이 그거를 맹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춘추필법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조나양이 중국 화족을 높이고 외국은 깎아내린다. 아주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기적이죠. 상례하고 중국사는 상세히 외국사는 간단히 한다. 미국 위치, 중국을 위해서 중국의 수치를 숨긴다. 이게 이제 이런 풍토 속에서 이런 그 1차 사료들부터 왜곡된 시각으로 이렇게 역사 기술 대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동의에 대한 거죠. 동의라는 말은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랑캐 있자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중원 대륙에 진출하여 동아문명을 창시한 한민족에 대한 극존칭, 어진 군자의 나라, 군자의 죽지 않는 나라, 신선의 나라, 오직 큰 것을 따르는 대인의 나라, 인방, 큰 활을 쏘는 민족, 금속 문명을 창조한 민족,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이 아니고 동방에서 비롯한 대인 군자의 나라다. 이런 뜻이 동의의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동쪽 오랑캐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예? 인방, 동방. 인이라고 하는 것은 버질인자는 동방의 덕성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동방. 큰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참, 이 중국과 일본의 그 역사 왜곡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참, 외국 나가보면, 우리 케네디, 미시스 케네디, 네. 는 미국 사시죠? 네. 미국 사시면서, 뭡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공부를 해봤지만 전 세계 교과서를 보면 학생들이 배우는 전 세계 교과서를 보면 한국은 옛적에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결론은 한마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특이하다는 게 이제 이용범 박사 이분이 헐버트 칼리지 학장으로 계신 분인데 펜실바니아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을 하고 이제
아시아 이상주의라고 하는 책을 2년 전에 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대학들의 교재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아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쓴 영어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특이한 내용들, 아시안 밀레니얼리언이즘, 밀레니얼, 아시안 이상주의, 밀레니얼은 그 천년왕국이죠. 아주 이상적인 세상. 아시아에는 그런 모든 것이 조화된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 있다. 그걸 갖다가 이 영호 박사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드러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이 이제 동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자는 대자하고 공자가 합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것은 대 means great or big. 아시겠죠? 공은 means actually or heaven or heavenly mind. 이거는 활이라는 뜻이죠. 활. 이 활공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 궁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heaven. 하늘이죠. heaven은 sky라고 다르죠. sky는 이런 물질적인 하늘. heaven은 어떤 하늘의 신성. heaven 또는 하늘의 마음. 천심이죠. 그럼 동방에서 온 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하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건 이제 온갖,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온갖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를 이렇게 툭툭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기 어디 오랑캐가 어디 있습니까? 아, 또 이겁니다. Ancient 조선 코리아 state of settlements. 이거는 신성함, 고결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 한국은, 옛날 조선 한국은 아주 신성한 나라였다. There the heavenly son. 거기에는 heavenly son, 하늘의 아들, 천자사성이죠. emperor, 그런 그 황제, 천자, or leader,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북방임자, 이걸 임금왕자 변형이죠. 그 리더가, 지도자가 hold with ears, 귀를 가지고 듣고, 그 다음에 spoke the truth, 진리를 by mouth, 입으로 말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성스러울 성자가 되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means saint,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뜻한다. 자, 그러니까 이 성스러울 성자의 어떤 그 영언을 이렇게 파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조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례.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뭐 오랑캐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다, 뭐 조례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means come. 는 온다는 거죠. 그리고 조는 뭐냐? 이 조가 means 조선. 조선을 뜻한다.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to come 조선. 뭡니까? 조선으로 오는 것을 조례라고 했다. 그리고 공, 이걸 바친다는 말이죠. 공물을 바친다. pay tribute, 공물을 바친다. 그래서 조공이라는 말은 to pay tribute to 조선. 조선에 대한 로얄 코트. 그죠? 네? 못합니다. 예리하시네요. 그러니까 조선에다가 이렇게 패백을 바치는 거, 이것이 바로 조공이란 말 자체에 들어있는 의미다. 아주 어떤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어떤 통찰을 깊이 한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미국의 엘리트 학생들이 이 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한다는 거, 이건 그나마 이 척박한 이 환경 속에서 신선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기억을 해야겠다. 그래서 중국 사서에서 고조선 왜곡하는 게 보면은 이제 정식 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구이다, 맥이다, 뭐 이런 다른 말로서 맥이다, 이런 말로서 표현을 해서 조선이라는 것을 이게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고조선에 대한 기록들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관자에도 나오고, 뭐 사기에도 나오고, 산해기에도 나오고, 뭐 수없이 많습니다. 뭐 시간 없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몸통에 기어들은 기자조선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자.
이것도 뭐 이게 이제 기자가 조선으로 와가지고 여기 문물을 가르쳐가지고 문명국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잠깐 왔다가 망명을 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서 묻히기는 이제 산동성 조연에 있는 기자님이고요. 여기 뭘까요? 트랙터. 바꿔고 있습니다. 이거 다 받칩니다. 봐. 여기가 무슨 뭐 임금님 묘역이 아니고 조선 동방문명을 막 열어주고 했던 그런 위대한 왕의 무덤이 아니고 이거 다 받쳐요. 바다 한가운데 이게 보시면 뭐 낯설을 여기다가 이제 해놨는 거죠.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우리가 그 탕록전투에서 치우천왕과 황제언은이 싸워가지고 황제언은이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나라 유방은 전쟁 나갈 때 누구한테 제사 지냈습니까? 치우천왕한테 지냈죠. 치우천왕이 전쟁에서 졌으면 거기다 대고 제사 지내고 전쟁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죠. 왜 치우천왕한테 제사를 지냅니까? 수천 년 동안. 이것도 뭐 별 이야기는 아닌데요. 하도 당군 이야기는 이런 스님이 고려 때 맞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해서 가지고 이거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산동성에 있는 무시 사당에 있는 그 화강성인데요, 화상성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당군 이야기에 나오는 이런 벽화가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시대 이전에 벌써 1200년 전부터 당군에 관련된 이야기는 널리 동아시아에 퍼져 있었다 하는 이제 자료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서울은 이깁니다. 자, 고조선의 시종 당군왕금입니다. 당군왕금 이게 어진인데요. 아주 이렇게 잘 났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당군왕금 그 있잖아요. 폴립 있고 그 초상화를 누가 그런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솔거죠. 신라시대 때 화가 솔거. 우리의 국조가 당군이다. 우리 조상 때 늘 그렇게 알고 수천 년 동안 살아왔는데 당군 할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가 솔거 화가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리라고 이제 모델을 써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용안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복장이 옛날이니까 뭐 플리파리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정장으로 이렇게 개선해가지고 이게 그 동아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의 그 국조로서 이제 소개된 영정이 이 영정입니다. 자, 이분이 당군 왕금이시고요. 이분이 초대 당군이시고 그 다음에 47분의 당군께서 쭉 내려오면서 2096년을 나라를 통치를 하셨죠. 근데 삼국유사에 보면 또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게 제일 끝에죠. 끝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뭔가 호관, 은어, 아사달, 위산신. 아사달에서 돌아와가지고 은거를 해가지고 산신이 되었다. 그 수가 1908년이다. 1908년 동안 살았다. 이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 이야기는 진짜 옛날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이 고조선은 2096년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 마디로서 왕조 변창사를 겪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송화강 아사달을 수도로 할 때가 있고 백악산 아사달, 장당경 아사달을 수도할 이 3왕조 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격변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삼국유사에서는 당군이 1908세를 살았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1왕조 시대 1048년하고 860년을 합하면 1908년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라 이름을 이제 고조선이 망하기 얼마 전이라 가지고 그 188년 후에 고조선이 망하죠. 혼란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대구여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선이라는 명칭을 유지한 것은 이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합쳐서 1908년
이렇게 되고요. 또 응제시주, 역대세년과 동사과목 등에서 당건왕국에서 1048년이다. 이래도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또 뭐냐? 이거는 뭡니까? 제1왕조 시대. 이때가 전성기고 이제 22세 셋플로 당군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왕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사만의 어떤 체제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이 당군 조선의 번성기라고 하면 이 약 1000년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1048년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번역이 살았다고 하는데 숫자를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징사가 만화가 된 거예요. 네. 아까 이게 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게 나라의 수인데 네. 맞습니다. 예. 아까 곰하고 호랑이 그죠? 곰하고 호랑이가 있습니다. 곰하고 호랑이를 이야기를 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화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말 그대로 곰하고 호랑이를 본 겁니다. 방금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수 그러면 그죠? 나라의 수. 아버지라 그러면 뭐 환인하고 환웅은 그냥 부자지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그 역사에서는 문제죠. 그래서 1홍 그러니까 한 마리 호랑이하고 한 마리 곰하고 호랑이 그게 아니고 다른 여러 기록을 보면 웅호 양조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를 이렇게 토템으로 했던 신성시했던 그런 토착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꽁영왕 그래서 여기서 여신 숭배를 되돌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천부인을 이렇게 환인께서 환웅천왕한테 이렇게 전해줬다. 이게 이제 옥새 문화의 원형이죠. 나라를 저희 정통의 상징이다. 그 다음에 제세기와 홍익인간 이것은 이게 전 세계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평화주의 사상의 그런 근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1908년도 나오고 뭐 21일 동안 해가지고 인간이 됐다. 저는 인간이 됐다가 아니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삼신과 칠성문화에서 그 문화 코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국유사는 우리 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보면 이제 그 홍삼유적에서 보면은 여신묘 사당에서 곰 발도 나오고 곰 턱도 나오고 그죠? 이 웅룡 곰을 형성한 게 나오죠. 자, 일본에 가면 웅습 일본 큐슈 지방의 구마수 큐슈를 구마수로 그러죠? 큐슈 지방에 곰이 없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구마모도, 구마시로, 구마가와 곰의 근본, 곰의 성, 곰의 내조 웅자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 웅족의 토템 신앙이 수천 년 동안 이어졌다. 곰을 신성시한 곰의 어떤 성질을 신성시한 그런 토템 신앙이 그걸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극하게 생각을 하는 문화가 일본까지 넘어가가지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구마모도, 구마시로, 구마타, 구마가와, 구마아가타, 구마가야, 구마마치, 구마노타이 모두 구마다. 저희 집 딸내미 방에 가면은 곰천입니다. 곰천. 그럴 때 곰을 곰인형 사느라고 나를 줘서 큰 곰, 작은 곰, 새끼 곰, 요만한 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니도 곰종이다. 그래서 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어디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이제 언어학자들이 이것은 우리의 곰종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 편찮고 제대로 밤을 잘 새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곰종인데 곰의 신성과 그런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런 인사거든요. 아주 좋은 고마라는 말이 공경이라는 말이 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군 이야기에 보면은 풍배 무사 나오잖아요.
풍배무사원사 뭐 중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런 자연신으로 이렇게 모셔놨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국가 통치조직 이제 305사 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수행을 했다 이거죠. 옹족과 호족이 이렇게 맨날 술이나 퍼먹고 그죠? 뭐 이런 게 아니라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가지고 21일 동안 외모를 삼가하면서 수행을 했다. 수행 문화를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천부인 도장을 물려줬다. 정통의 상징으로. 그때 무슨 고마운 오라이나 무슨 도장을 갖고 있으니까 참 잘했어요. 무슨 트래픽 찍는 거. 이거. 근데 이게 뭡니까? 6,500년 전에 홍산문화 지역에서 이런 인장, 도장이, 옥으로 만든 도장이 발굴이 되어서 너무너무 신비롭다. 그럼 이제는 신비롭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비록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그 자료와 흔적들이 많이 사라져서 모르지만 우리와 거의 오히려 더 뛰어난 그런 정신문화와 생활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신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고종선은 어떻게 나라를 경영을 했는가? 이 사망관경제가 참 중요합니다. 사망관경제. 나라 이름은 조선인데 나라를 세 개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각 나라마다 뭡니까? 수도가 있었죠. 수도가 세 개고 그 다음에 여기 진안에 당군이 있었고 번안과 만에 부당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의 균형을 이루면서 나라를 통치를 해요. 이거를 알아야 모든 국제관계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6세 발문 당군 때 이건 관직 이름입니다. 신지 발리라는 분이 그 당시 서효사를 지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진안은 여기는 소밀랑이다. 그 다음에 번안은 한덕향이다. 그 다음에 마은 대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밀랑은 진안의 수도 소밀랑은 마치 저울 때와 같다. 저울 때. 옛날에 지금 따가지 그런 저울 말고 짝대기 있고 그죠? 추 있고 그다음 저울 그런 거죠. 저울 때고 그 다음에 번안의 한덕한 경우는 저울 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강이 저울판 물건 넣는 저울판과 같다. 저울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저울은 뭡니까? 무게를 재고 균형을 잡는 거죠. 그것처럼 이 어떤 이 나라의 균형과 조화가 유지가 될 때 우리나라는 영원히 창성할 것이요. 이것이 균형이 딱 깨지면 나라가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서효사입니다. 그래서 신지 발리에 이 서효사는 여러 군데서 인용이 됩니다. 고려사에도 보면 이 신지비사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여칭, 추국기, 칭간, 소밀량, 추조도 쭉 나오죠. 이래가지고 신지비사라는 책이 서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지는 관직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6세 당군 때에 신지 관직을 했던 발리라는 분이 대서사시를 쓰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구성원리,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 개의 상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느냐, 거기에는 아주 깊은 성리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것을 모한, 고기자, 번한, 공기나 모한, 마는 그 왼쪽을 보자, 번하는 공기나 그 남쪽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의미를 이제 아니 당군에서 나라를 건국해서 막 혼자 다 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특히 세 개로 이렇게 했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자료를 하나 또 넣어놨습니다. 청나라 때 주황명이라는 한자가 선 우공장정
이제 상서, 유명한 중국 역사책이죠. 거기 우공편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은 맥은 동북방의 사만에 속해 있으며 그 사만은 마한, 변한, 진한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조선 땅이다. 이런 기록입니다. 맥, 제, 동북방, 사만지, 속, 안, 사만, 마한, 변한, 진한, 야, 금, 조선야, 본, 요동, 외, 자,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단절 신청 선생께서 만주 땅을 막 발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북사만을 증명을 했어요. 북사만. 우리가 사만 그러면 뭡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는 여기에 진안변화 마음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전사만, 북쪽에 있는 전사만이 있다. 그거를 밝혀놨는데 지금 학자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단절 신청 선생 그 이전에 중국 학자들도 뭡니까? 이 나라 조선이 진한 마음 변화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이거는 이제 남사만이 아니죠. 북사만이죠. 이런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 왜 사만으로 나누느냐? 왜 사만? 그것은 이 우주를 한민족의 우주 사상에 의해서 나라를 사만으로 나누었다.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철학은 어디서 왔냐? 이 우주를 바라보는 그 깨달음에서 온 거다. 그래서 이것을, 요게 이제 그거죠. 그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게 이제 환인천재께서 관음천왕한테 나라를 경유할 때 이렇게 해라 하면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요거 우리는 요것만 알고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요것만 요 8글자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판단고기를 보면은 앞에 일심강충, 성토방명 이게 들어가죠. 자, 이 우주,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하늘은 현묵으로 위대하죠. 그죠? 이 가물가물한 자. 하면서도 한 침묵으로 일만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인 그런 하늘. 그 하늘에 도는 보원. 이 큰 자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대우들은 크잖아요. 엄청나게 크므로서 원용무이하다. 원만하다. 그래서 그 하늘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것은 진행. 참됨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하게 이 우주 만물을 지켜보면서 참되라. 진실되라. 참되라. 이거를 갖다가 말없이 이렇게 던져주는 존재가 바로 하늘이다. 하늘이 그냥 푸른 블루 스카이가 아니다 이거죠.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땅은 뭐냐? 이 축장, 쌓을 축자, 저장할 축자. 쌓아가지고 이렇게 저장하는 거. 이것은 모든 걸 수용하는 걸 뜻합니다. 수용. 포용하고 모든 걸 포용하는 거. 그래서 땅의 도는 그 도는 뭡니까? 효원. 본받을 현장이죠. 본받음으로써 하늘의 그 뜻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함으로써 이제 원용무해 그런 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늘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것은 근일 부지런히 길러가지고 그 하나의 어떤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게 땅이라는 존재다. 땅은 그냥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죠. 땅은. 인간은 뭔가? 인간은 지능, 지혜와 능력으로 위대하다. 인간은 하늘 땅의 어떤 그걸 다 받아가지고 나온 자식과 같아서 인간은 지혜와 능력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도는 패권이다. 근데 인간의 도는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의지가 있다. 인간은 땅은 그냥 하늘의 뜻을 그대로 순응하는 덕이지만 인간은 새로운 걸 개척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걸 하고 안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자기의 선택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기에 인간이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뭘 하느냐? 협력을 해서. 뭐 사람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혼자 자기가 도통하면 뭐 자기 혼자 좋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서 인간이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그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 역사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인식하고 땅을 이렇게 인식하고 인간은 이런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 땅의 그런 이상을 실현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일심 하느님께서 강축 인간에게 그 천막 일로 표현하는 이걸 내려주고 신의 덕성인 광명과 통해 있다. 인간은 뭡니까 휴머니즘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신의 덕성이 광명과 그대로 통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하느님과 같다. 인간 하느님이다. 이거는 땅 하느님이고 이건 하늘 하느님입니다. 인간에 대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극치의 인간 존재선언, 존엄선언을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상이 9,000년 전에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을 살면서 놀고 즐기고 이렇게 사람이 살면 안 되고 이와 진리로서 세상을 자꾸 변화시키고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해가지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리고 예? 예, 그런 말이 나오죠. 거병해요. 이제 홍인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에서 건져서 맺히면서 풀어내는 여러 가지 사상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삼국유사의 제세의 홍인간 이걸 보면서 누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까? 이게 한민족의 우주사상, 우주에 대해서 관통한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삼국유사 보면서 곰하고 호랑이 만화 생각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1세 도회장군 때 국민교육 현장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 해당되는 마한, 땅에 해당되는 번한, 인에 해당이 되는 진한. 그래서 당군께서 진한을 맡아 다스리고 부당군이 마한과 번한을 맡아 다스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주사상을 국가 경영에 실현하는 방식으로 사망관경제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이것이 조화를 잘하면 우리나라는 흥하고 번성을 한다. 이런 절대적인 생각들이 이 속에 사망관경제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고조선의 강력을 한번 볼까요?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 빗살무늬법이죠. 이거 보시면 다 나오죠. 고조선이 이 정도였구나. 등밥이 더 컸어도 되겠습니까? 네. 귀여워서. 노타이로 오세요. 노타이. 오늘 일단 메모 갈까요? 그냥 갈까요? 하니까 그래도 처음엔 미안한 생각 해가지고 한마디로 보면 이게 강력입니다. 그죠? 우리 조상님들이 토기를 만들고 농사짓고 정착생활을 했다는 거죠. 비싼 무늬가 토기가 공포되어 있던 그 흔적들. 또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조상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죽으면 장례식장 가가지고 가서 문상하고 그죠? 아이고 하고 가서 또 묻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 우리는 돌무덤을 만드는데 석관매 무표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 다음에 청동검 칼을 쳤어요. 칼도 그냥 칼이 아니라 아주 예술적인 모양의 비파용 칼을 했는데 이것이 공포되어 있는 것도 역시 한반도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상봉을 이게 출토된 지역이 우리 고조선의 강력이죠.
이렇게 뭐 하면 쉬운데 하도 말이 많아서 이제 문헌상으로 이렇게 살펴봅니다. 당군세기 이제 초대 당군 왕검조를 보면 이제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왕검께서 초대 당군 왕검이고 부르태자가 이 두 번째 당군이신데 태자 부르를 보내어 우순 순임금이 보낸 사공 나중에 우임금이 되죠. 사공과 도산에서 만나게 하셨다. 태자께서 오행치수법을 전하시고 나라의 경계를 살펴 전하시니 유주, 영주 두 주가 우리 영토에 귀속되었다. 그 다음에 회수와 태산 지역의 제후들을 평정하여 분조를 두어 다스릴 때 우순을 시켜 그 일을 감독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제 당군 왕검, 초대 당군 왕검 제50년경에 동아시아 지역에 대단한 홍수가 났어요. 홍수. 그래서 이 당군 조선에서는 그것을 잘 다스려냈는데 중국 쪽에서는 그걸 잘 못 다스려내가지고 이제 여기 배우러 갔죠. 그래서 부르태자를 보내가지고 오행치수 방법을 전해가지고 그런 홍수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 나라의 경계, 그러니까 당군 조선과 중국과의 나라의 경계를 정하는데 유주, 영주. 유주, 영주라 그러면은 지금 북경이 있는 그쪽이거든요. 중국 북경. 그쪽 지역을 우리 영토 기소시켜서 북경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회수와 태산. 여기는 어디냐면 산동반도. 그래서 중국에는 톡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산동반도 지역이 이제 회수 태산 지역인데 여기들은 이제 분조를 두어가지고 이 순임금을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도록 하고 감독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순임금이 한 번씩 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여기에는 백성들이 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경, 이게 역사책이잖아요. 서경. 동순망질 사근동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순임금이 동쪽으로 순회를 해서, 가서 이제 뵙는데, 사근동우. 여기 뭐 근자 여기 중요합니다. 근. 이거는 동쪽의 임금님을 배웠다. 이거는 아랫사람, 윗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을 하견상야라고 하거든요. 아랫사람, 윗사람을 뵙는 걸 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자를 만나는, 뵙는 것을 근이다라고 강의자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서경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에 분조를 뒀다. 분조.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구려분정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산왕관경제, 진안, 번안, 마안 밖에는 분정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려, 구이. 우리 동이족을 뭐 구려라고도 구이라고도 여러 이제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임금으로 하여금 이제 이쪽 지역을, 여기가 회대 지역이고, 그죠? 유주영주는 이쪽 지역입니다. 유주영주. 여기 이제 경계를 끊고, 여기도 순임금으로 하여금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됐다. 그래서 번안에 엄격한 통치를 받아야겠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지금으로 약 4,300년 전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걸 갖다 가무소라고 해요. 가무소. 우순 순임금을 감독하던 곳이다. 여기 이제 남야성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나라 진안이 있고 번안이 있고 마안이 있잖아요. 번안 지역이 중국과 접경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번안 지역의 첫 번째 부당군이 치도남입니다. 치도남. 치우천왕의 후손이고, 근데 거기에다가 가무지정, 그러니까 순임금을 감독하는 그런 분조를 정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치도남의 아들이 두 번째 부당군이 낭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낭야. 그래서 낭야 이름을 따서 낭야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낭야대죠. 여기 낭야대 입구입니다. 지금도 낭야 입구입니다. 자, 이거 분조를 뒀다는 거. 고조선과 중국과의, 그러니까 4,3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고조선은
막대한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의 그런 어떤 중심 국가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세월이 수천년 지나면서 중국 사람들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면서 고조선 멸망하고 열국시대로 들어가면서 역사의 판도가 바뀌죠. 황하문명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발전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 왜곡이 되는 건데 그 당시 국제적인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선만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방문명이라고 있는데요. 이 옛 조선의 동아시아 중심 국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세계사는 서양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역사도 중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놓고 딱 펴놓고 보면 이 북방 문명이 세계 문명사에 끼친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념적인 영향이 되었든지 어떤 영향이 되었든지 북방 문명에 대한 연구가 아주 미약해요. 이종환 박사 같은 분이 북방 문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자, 당군세계를 보면 3세 가륵당군에 보면은 자, 열양, 역살, 색정. 이제 역살은 관직 이름이고요. 열양의 색정이 천우 약수, 약수에다가 보내가지고 종신급치, 감옥에 가두었다. 종신토로. 후사지 후에 사면을 해가지고 봉기지, 그 땅에가 보냈다. 시위 흉노지조라. 흉노가 이제 시작된 것이 고조선 시대에 세 번째 당군조의 흉노의 문명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세 당군 오사부 당군에 보면은 황제 오사달. 그러니까 오사부 당군의 아우죠. 아우 오사달한테 오사달을 위 몽골이안. 몽고의 한은 칸. 임금이죠. 임금으로 삼았다. 임금으로 임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그 뒤에도 이제 선비족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이래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흉노는, 그러니까 뭐, 북방 문명의, 북방 이쪽 초원, 쪽에는 그 당시 고조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런 문화도 같이 공유도 하고, 전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흉노에도 보면은, 뭐, 아까 진안번안 마한처럼 임금이 있으면 혼자 안 다스리고 좌연한 우연한 제도가 있습니다. 좌연한 우연한. 마치 당군 이상 부당군처럼 그런 제도로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당군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선우라는 말을 써요. 선우. 선우가 임금이라는 뜻인데, 이제 선우 앞에다가 택리보도. 택리는 하늘이라는 뜻이고, 보도는 아들.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 천자, 선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뭐 천재, 당군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런 그 문화적인 요소가 공통적인 많아요. 천재도 같이 지냈고, 천지로를 숭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흉노가 그때부터 이제 발흥을 해가지고, 이제 역사를 쭉 지나오면서, 변천해 나가면서, 뭐, 동흉노, 서흉노, 또 북흉노, 이렇게 되어서 서쪽으로 옮겨갑니다. 이쪽으로 옮겨가가지고, 뭐, 강거를 지나가지고, 서양까지 가요. 그러다가, 4세기 중반쯤 돼가지고, 훈족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서양이 나타납니다. 훈족 들어보셨죠? 훈족이 나타나가지고, 게르만족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서양의 민족 대이동을 일으켰죠. 자, 이 북방민족인 흉노족이 세계사에서 미친 영향은 아주 큽니다. 뭐, 이쪽 동아시아 쪽에는 어떤 고정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문화를 익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했다면 이 북방민족은 동서양을 막 교류해서 역사를 막 이렇게 발전하게 막 촉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 중요한 문명의 하나의 축이 바로 북방족이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당군 조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흉노의 뿌리가 우리다. 흉노는 우리 미치네. 뭐 이렇게 이제 유치하게 역사를 해석하는 건 아니죠. 이 전체적인 구도를 알아야 대한사관, 전 인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중국 놈, 뗀 놈, 너희들 때가 만나서 뗀 놈이네. 이러고 일본 놈 쪽발이 그런 게 아니죠. 자,
훈족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선비족이 있죠. 선비족. 흉노족이 서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거기를 차지한 게 이제 선비족입니다. 이 선비족이 이렇게 선비족은 이제 32세 추밀 당군 때 이제 당군 조선에 와서 조공을 발주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선비족이 이쪽 대륙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제 56국 시대를 했죠. 56국 시대. 그러면서 이것을 통일하면서 여기서 수나라가 나오고 당나라가 나옵니다. 수양제 같은 경우도 혈통으로 보면 선비족이고요. 당나라 이세민, 뭐 아버지 이연 그 사람들도 혈통으로 보면 다 선비족의 한 갈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이 선비족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또 몽고족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금나라 역사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사에 보면은 금의 시중 이름이 한복. 원래 그는 고려에서 왔다. 고려를 떠날 때 60세였다. 그 금나라 정사 역사서에 이제 뭡니까? 라골타는 김해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그 신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마이태자, 그죠? 마이태자의 아들, 그죠? 이 일족들이 저 고려를 거쳐가지고 만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치적인 입신을 해서 결국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 금사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도 조금 연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선비족이 여러 족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비족의 한 일파가 또 유연이라고 하는 일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돌궐족이 나옵니다. 돌궐족이 또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돌궐족 안에 또 세 개의 또 족속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구르족입니다. 위구르족 그러면서 이렇게 서쪽으로 해서 지금 이란 지역에 가진이 왕조도 만들게 되고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말 들어보셨잖아요. 돌궐족이 이제 투르크족이죠. 그래서 여기 터키 지금 여기까지 터키가 바로 이제 투르크에서 온 거죠. 그게 원래 뿌리가 어디냐? 돌궐족.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혈통상으로 많이 섞였지만 그 뿌리가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동서양 문명 교류에 한 1000년 이상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런 그 이동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서 북방민족의 그 이동 역사는 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비족의 이제 또한 부족이 이제 시리족 그쪽에서 이제 몽고 징기스칸이 나와가지고 여기 불광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뻗어나가죠. 또 원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몽고가 이렇게 서양으로 가서 서양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해서 동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서양의 근대 사회를 빨리빨리 만들게 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면 몽고족도 아까 그 뭡니까 출발은 옛조선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북방 고조선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 북방민족의 문화가 형성되고 문명이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유목 문화를 타고서 서양으로 가서 동서양 문명을 몽골, 선비, 돌궐, 그죠? 이런 북방민족들이 전 세계사에 미친 이 영향은 지금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걸 더 연구해야 되고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거죠.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고조선을 떼면 이야기가 성립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고조선과 일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3세 가학당군조에 보면은, 두지주 예업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참, 기추, 그 추장, 소시모리를 참해가 죽였습니다. 네, 소시모리. 그래서 그 지역을, 소시모리죠. 그 전음, 음이 전음이 돼가지고 우수국, 소는 소고, 머리는 머리, 소머리죠. 그래서 우수국이 됐습니다. 우수국.
우소국이라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제 지답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계속 살았죠. 그러다가 그 후손에 협야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해상 바다로 넘어가지고 삼도에 거하면서 참칭 천황을 참칭을 했다. 이건 협야 노자를 붙였습니다. 이건 좀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이게 언제냐면 36세, 이거 3세고 36세니까 그건 뭐 천년선 내려온 거죠. 매력당 운조에 보면은 협야후 배반명 이름이 나옵니다. 협야후 배반명이 이제 왕토 해상 바다로 가서 토벌을 해가지고 삼도를 실평, 일본을 삼도라고 하는데 여기를 전부 이제 평정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됐다 이거죠. 천황이 됐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초대 천황 진무천황, 이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태백일사 대지국 보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 일본의 천황이 초대 천황입니다. 2대, 3대, 4대 쭉 내려오는데 세월이 지났죠. 그 다음에 수도 마침내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외인을 정벌하고 왕이 됐죠. 그래서 위, 응, 삼신부명, 삼신의 부명에 응한다 이래가지고 응신이라고 하죠. 응신. 그래서 응신천황이 됩니다. 이게 이제 15대 응신천황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서부의 의령왕 또는 그 아들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일본의 그 일본 왕의 왕가를 계승을 해서 이제 일본 역대급이 나온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문명이 이렇게 열려나가는 데는 고조선의 영향이 지대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일본과의 관계는 할 얘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 못하고요. 그 부분만 따로 할 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은 어떤 문화? 지금 고조선은 머리밖에 없는데 그 몸통, 이제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 비파형 청동검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비파라고 하는 형태의 검은 누가 착상을 하고 누가 디자인했느냐? 누가 했나요? 그 전에부터 해왔다. 그죠? 5,500년 같은 배달 시대죠. 배달 시대 때부터 옥으로 이런 검을 만들어내는 그 문화의 원형, 검의 원형이 그대로 계승되어 왔다. 한 문화권으로 그런 얘기죠. 자, 청동검, 곰과 호랑이가 만든 청동검. 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국보 141호인데 아주 크게 냈습니다. 자세히 보시라고. 지름 21cm, 한 뼘만 하죠. 깊이 0.7mm, 폭 0.2mm 간격으로 13,000개의 직선과 100여 개의 동심을 희생이 됩니다. 최근에 거의 흡사하게 복원했을 정도로 청동 주조 기술의 덕치를 보여줄, 이거를 주조를 했다는 것은 거푸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 부어갖고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됩니까? 이종호 박사 이야기로는 이걸 복원을 했는 게 아니고 흡사하게 복원 실패했다고. 이게 이제 고조선 청동기 문화의 그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그 보물과 같은 그런 요물이죠. 곰과 호랑이가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만하면 좋겠고요. 근데 고전의 경제생활, 2세 부로당하는 때를 보면 정전제를 실시했다고요. 정전제는 이렇게 그 우물정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가운데는 함께 경장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는 각자 경장을 해갖고 가운데 있는 거 갖고 세금 내고, 이게 이제 주나라 때 중국 주나라 때 실시했다 그러는데 그 전에 이미 동이족은 부르당군 때 정전제를 실시했고, 그 다음 8세 우수한당군 때는 세금 이제 생산량의 20분의 1 세법. 중국은 10분의 1을 냈거든요. 11초를 냈습니다. 근데 동방에서는 21조, 20분의 1. 그러면 이 동방의 국력이 더 크다는 거죠. 15대 대엄당군에 가서는 80분의 1만 냈어요. 이걸 뭘 뜻합니까? 그 경제력이나 풍요함이 크게 다르다는 거죠.
정복해가지고 세금 네 벌었는 거 반 내. 이래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세금을 깎아줘라, 또 깎아줘라. 그 다음에 그 4세 549 당군 때 화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가운데 구멍이 뚫린 패전이 주조가 되었다. 이것도 이제 주조했으니까 청동으로 만들었겠죠.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도전에 대한 이야기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명도전은 옛날의 화폐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명도전이 출토된 이 출토된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이쪽이 연나라 지역이고 이쪽이 고조선 지역인데 이게 과연 옛날의 화폐냐? 이거 논란이 많습니다. 뭐 주류 사업자들은 무조건 옛날 화폐다. 그런데 그게 요즘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면 요 안에 구멍이 네모난 게 있고 요 동그랗게 된 것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아마 동그랗게 된 것은 고조선의 화폐 같고 네모난 것은 이제 옛날의 화폐가 아닌가 이런 이제 뭐 학설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명도전이 발굴되는 수량이 여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고 연나라하고 우리 동방조가는 계속 싸웠거든요. 그죠? 연나라로 징계가 와가지고 뭐 이천리 땅 뺏어다가 또 반격하고 매번 전쟁하고 있는데 이 화폐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옛날에 화폐를 이만큼 썼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많은 거죠. 고조선의 화폐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폐 생활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가 되겠습니다. 문자가 있죠. 자, 태백일사를 보면 배달시대에 신지는 관직 이름이라고 했죠. 신지혁덕이 화농천왕의 명을 받아서 녹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걸로 녹도문이라고 하죠. 사슴 녹자. 사슴 발자국 모양의 이제 그림 문자인데 이걸로 이제 천부경을 처음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비석에 돌에 새긴 것을 나중에 최초원 선생이 한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지금 천부경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태호복희 씨께서 용서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어떤 연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태호복희 씨는 뭐 음양의 괴를 가지고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걸 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우리 증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시대 주양이라는 분이 육서, 주양 인고 문자의 시전 육서라고 하는 것을 또 개발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군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3세 가륵당, 1세 당군왕당, 2세 부부당, 3세 가륵당. 외워야 되죠. 가륵당은 1세, 2세, 3세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기반들이 다 갖춰지는 것 같아요. 이때 삼남 일보록이라는 사람한테 명을 하셔가지고 이제 시속이 상불이라고 방언이 상수하야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그 홍면적 앞에 나오는 말처럼 그죠? 해가지고 상이형표의 진서가 있지만은 언어가 불통하고 이래가지고 삼남 일보록한테 명을 해가지고 참정음 38자 시위 가림다 이렇게 가림도 문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림도 38자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입니까? 근 한 3000년 가까이 내려와가지고 조선 세종 때 와서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죠. 밑에 훈민정음 28자죠. 요거는 지금의 가나다라 마가사. 이게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록을 보면 나옵니다. 이달 임금께서 업문 28자로 28을 지으시니 그 글자는 고전을 모방하였다. 기자방고전 고전을 모방하였다. 모방해서 만들었다. 처음 창안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최만리 상승원을 봐도 글자의 모습은 옛 전문을 모방했지만 음을 쓴 것과 글자를 배합한 것은 다 옛것과 반대이다. 그래서 예전에 다 있던 거. 그러면은 있던 거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때 조선 세종 때까지 내려왔다는 거, 전해 왔다는 거, 안 전해 왔다는 겁니까? 전해 온 거죠.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이게 전해 오는 거를 가지고서 변형을 시켜가 모방해서 변형해서 이제 뭐 세종대왕이 뛰어난 그 언어학자라 그러니까요.
이거를 해가지고 더 갈고 닦는 속면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한글의 원형은 어디서 출발되었다? 가륵 담글 때 출발이 됐대요. 그때 고조선 시대에 문자의 획기적인 창안이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두법이 있어요. 이두법. 이두라 그러면은 이제 한자를 이제 그 뭡니까 발음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 이두법이라고 하잖아요. 설총 선생이 이거 신라 때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두가 그 이두에 관련된 그 자료를 제가 다 찾아보니까 설총 선생 전에 이미 이두에 관련된 비석과 이런 자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총 선생이 처음으로 이두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이두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이제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나국에 보면은 그 사망관경론 본기에 보면은 31세 등월당군 때 한수사람 왕문이라는 분이 이두법을 만들어갖고 올려가지고 그걸 사만에다 쓰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두법을 창신 여기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신라 때 설총 선생이 그동안 내려오던 그 이두법을 다시 이렇게 재정립을 해서 중민적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이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이두법 이것은 또 일본으로 가서 뭐 히라카나 가다카나 이런 그의 어떤 원형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고조선의 문자의 그 획기적인 그런 문명사를 봤습니다. 자, 고조선의 천문역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달시대 때는 이제 7회 제신적이 신시공기가 그려 나오죠. 7회 제신적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들었었고 7정 운천도 북두 칠성이 정사를 폈다 이거죠. 운천 하늘을 운행하는 그런 천문도죠. 이걸 이제 받침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태워복기시켜서 하도를 받아내리고 활대를 그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군조선시대에 와서는 뭐가 있었냐? 10세 노을당군 때 천문기구를 만들어요. 감성, 별을 감독한다 이 말이죠. 별을 늘 살핀다. 감성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천문현상을 기록을 했고 삼국지 미서 동의 전에도 예나라 사람들은 별자리를 관측하여 그의 꿈을 본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왜 기록하겠습니까? 여기도 예라는 이 예자가 더러울 예자입니다. 이 기록하는 거 보면 하기 쉽고 고약하죠. 예나라 사람들은 별자리, 조선이라는 말을 갖고 안 쓰죠. 별자리를 가지고 그의 꿈을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쭉 내려와서 고구려 수도 평양에도 고구려 시대 때도 첨성대가 있었다. 신라 첨성대는 마찬가지고 백제 때는 관력이 일본의 천문학 전수하고 아주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게 천문학 역사입니다. 이제 천문학의 원형이 이제 고인돌이죠. 고인돌에 나오는 그 별자리. 이제 보면은 이게 80개의 구멍을 뚫어 별자리를 새겨놓은 고인돌이죠. 그러니까 뭐 미개한 원신들이 그냥 하늘에 별 보고 그냥 대충 두드리 가지고 깨가고 한 게 아니고 자세히 해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려본 거죠. 이 별자리를. 그래 북두칠성 위치하고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야 이거는 제대로 그린 거구나. 이게 이제 그 유명한 13세 헐달당군 때 일어난 오성치루 현상이죠. 그 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수 박찬범 교수가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이요 책도 냈죠. 그래서 금성, 목성, 토성, 수성, 화성 이 5개의 별이 루, 오성, 쉬루, 루라고 하는 별자리 뭐 우리 그 동양의 별자리는 뭐 큰 공자리, 작은 공자리가 아니고 루라고 하는 별자리 쪽에 5개의 금성, 목성, 토성, 수성, 화성이 쭉 이렇게 일렬로 늘어선 우주쇼가 나온다. 우주쇼가 버려져.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감성에서 관찰하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컴퓨터로 그냥 뭐 두드리니까 바로 쭉 나오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환단고기의 진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당군조선 천문현상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이 정확도가 중국의 어떤 그거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천삼열자 분야지고 이것도 국보죠. 아까 청동검을 둔 국보고 이 국보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상님들의 그 모든 영향이 직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조선 태조 4년에 만든 천문도입니다. 돌입니다. 돌. 중국에는 순천문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1247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 오래된 석각천문도입니다. 이 돌이에요. 돌에다가 이렇게 다 새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만든 게 이제 돌 쪼아가 만든 게 이때고 원래 천상열차 분야지고는 고구려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은 전쟁 중에 강에 빠뜨려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노인이 이 고구려 천문도를 탑본 떠놓은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춘분점하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고구려 건국 초기에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까지에는 이 천문학의 그 누적된 축적된 그 지식이 얼마나 축적이 되겠습니까? 이 국보입니다. 국보가 할만하죠. 고구려 초기니까 그러면 그게 뭐 500년, 1000년 이렇게 축적이 된다 그러면 이거 뭐 당군 조선 때까지 다 올라가는 거죠. 자, 고조선 때는 어떤 의사관을 했느냐.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상토를 털었다. 예? 그때 60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상토를 털었다. 그리고 비녀를 꽂고 이거 꽂는 모이고요. 그리고 이 상토를 가리는 그 모자 헤어 스타일이 이 절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풍. 그러니까 뒤통수는 다 개방이 되어 있지만 상토를 다 덮어가지고 장식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절풍이라는 헤어스타일. 이걸 이제 박사희 교수님 이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관문화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이제 그 백제 금동관도 보면 요것도 역시 상토를 덮는, 상토를 푹 덮어가지고 장식을 하는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금관문화의 원형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옥단추고요. 이거는 청동단추입니다. 청동단추. 옥단추는 깎아서 만들었겠죠. 이거는 청동단추는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주물로 만들었겠죠. 이거 보면은 요즘 단추하고 뭐 별 차이 없죠. 모두 톡치 나오거든요. 바늘 입고 실 입고 옷을 입고 뭐 뒤에 보지만은 이 양잠을 했다 이거죠. 배달 시대 때는 그 뭡니까? 그 옹시녀에게 양잠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비서가 800녀를 왕으로 삼아서 양잠을 하게 했다. 그래서 실크를 만들어서 입었다. 이 복식을 연구한 박선희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청동 같은 경우에는 주석합금을 해가지고 금보다 더 빛이 난대요. 금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근데 이 청동 단추가 빛에 비추면 더 반짝반짝. 그러니까 단추를 쭉 달면은 막 번쩍번쩍번쩍. 머리에 금관을 하시고 뭐 쓰면은 번쩍번쩍.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빛나는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서 그런 의성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갑옷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과정들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입고 뭐 그럼 신발은 그때 그러면 이래 다 입고 그럼 신발은 맨발 벗고 다녔겠습니까? 지피지 신고 다녔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또 그때들은 그런 의식 문화가 있고 그래서 이 단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홍산 유물, 만주지역의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막 수백, 수천 점이 아니고 수만 점,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 하면 계속 나오고 계속 파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제 이 당군 조선의 역사의 몸통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자, 다 끝났는데요.
하여튼 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고조선 이전에 그 신비의 왕국 이야기가 이제 드러남으로 인해서 고조선이 역사 속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이미 사실상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물론 뭐 우리 뭐 주류 사학계는 뭐 끝까지 뭐그 붙들고 앉아 있지만, 그 다음에 중국은 이 요하 문명을 중국의 시원 문화라고 이미 인정을 하고, 자기들이 이 국조인 황제 헌원까지도 동이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자기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민족 중심 국가라고 하는 논리를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역사 안에 있는 역사는 다 자기들 역사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 고조선이 있느냐 없느냐, 뭐 주류 사업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은 고조선이라고 하는 역사는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그 고조선은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였으며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2000년에 걸쳐서 한 문화로서 이렇게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였고, 세계사적으로도 북방 문명이나 중국 문명, 일본, 그 다음에 다른 뭐 저쪽 아메리카 이런 쪽으로 퍼뜨려가면서 세계사에서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는 그런 역사가 바로 고조선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고조선이 일어났던 찬란한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걸 좀 더 유물 나오고 문헌으로 다 증명이 돼야지만 100% 역사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은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발굴된 유물이 엄청 많습니다. 연구된 그 성과도 많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국사 교과서를 다시 써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뭐 고마고 호랑이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는 옛 조선이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거기에는 찬란한 정신문화, 그리고 세계사의 그런 축을 담당을 했던 중대한 그런 역할을 우리 조상님들이 했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도 이 세계를 위해서 뭔가 역사를 할 수 있는, 뭐 남을 뭐 침범하고 점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문화를 뽑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꿈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국사교과서를 바꿔야 되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네. 대륙에 대한 식으로 이게 대한사관입니다. 지금 대한사관 수립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하는 데는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정의가 그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새로운 새 문명을 열 수 있는 그런 사관으로 된다는 얘기고요. 또 앞으로 이제 역사적 연구에 많이 점을 주시고, 어떤 분이 혼자서 그 국사 교과서 개정 운동, 서명 운동 하는데 한 분 혼자서 300명 정도로 서명을 받아오셨다고 그러던데 오늘 안 오셨죠? 그 이표 선생님인데요. 혼자서 그렇게 서명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 것도 하시고 많이 이것을 주위에 퍼뜨려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그런 역사적 운동이 되어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